박철순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KB증권에서 코스피가 40년 만에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7,500포인트까지 상방을 열어두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서 과연 우리 시장 이렇게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KB증권이 코스피가 7,500포인트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고서를 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분석 전망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만큼의 밸류를 확장할 만큼의 여력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리포트를 직접 보진 않았는데 7,500을 혹시 내년까지 간다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내년까지도 가능하고 27년까지 전망을 했어요. 27년이면은 뭐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2년 정도 일단 내년에는 뭐 불가능이란 없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보다 거의 뭐 100% 가까이 지금 올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 일단 뭐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한 5,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던 주도 섹터들,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잘 해줬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지금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지금 몇 년치의 일감들을 대부분 다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좀 저가에 수주했던 물량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가에 수주했던 그런 물량들이 점점 더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도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각각의 주도주들이 좀 더 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도주들이 시가총액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시에도 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물론 지금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지만 신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은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좀 소외받다가 이제 저번 달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뭐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좀만 힘을 실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5천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수요일 날 급락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심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항상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들은 필요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강세장이다, 뭐 불장이다 이런 시기에도 항상 10%대 이상의 어떤 내외의 조정들은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흔들렸던 게 주가의 어떤 이제 하락 전환 신호다, 이렇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예탁금도 지금 86조 원 수준이죠. 그리고 신용 잔고도 한 25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5,000포인트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수는 오를 수 있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는 분명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단 만약에 그 자금을 또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해 놓으시고 일정 비중, 남은 비중만 추가 상승에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주도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 상대적으로 피어그룹 대비해서 일단 저평가 종목들로 비중을 조금씩은 이동을 하시면 일단 뭐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계좌의 어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평가 종목들을 조금씩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을 중심으로 흔들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계좌의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특히나 많이 상승했던 종목으로 하락이 많이 나오는 요즘에 어떻게 좀 섹터별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섹터별로 지금 오늘 반등이 대부분 다 나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주도 섹터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도 섹터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상 이제 신규 매수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매수 버튼을 누리기가 좀 힘든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을 때 역시나 매수에 기여했던 거를 오늘 증시를 보면서 조금씩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주에 뭐 팔란티어라든지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미국 이 종목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나오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관련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쫙 밀렸던 건데 역시나 바로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연동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는 사실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뭐 SK 하이닉스로 예를 들면은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쪽으로 한 26만 장 GPU를 이제 공급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이것만 소화하려고 해도 HBM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지금 HBM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빅테크들이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HBM 없어서 못 파는 상황. 캐파를 아무리 증설을 해도 지금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자 우위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HBM 쪽으로 너무 많이 지금 공정을 전환해놨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계속 메모리 반도체의 일반 범용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범용 반도체 쪽 단에서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과 지금 범용 반도체 모두 다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쪽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뿐만 아닙니다. 뭐 조선, 방산, 원전도 지금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 같은 경우들은 눌림목 나올 때마다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PU 26만 장과 함께 반도체 HBM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라던가 전력 관련된 기업들도 뭐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네. 좋습니다. 왜냐면은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필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먹는, 뭐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일단 전력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들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실제로 지금 변압기는 쇼티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특히나 변압기 관련된 자급률이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통계를 봤을 때 그 말은 80% 정도 되는 변압기를 해외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중에 가장 많이 수입을 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도 거의 다 지금 고객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래서 관세도 좀 자유로운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력기기 특히나 변압기 관련된 5개 종목이 있죠. 뭐 LS일렉트릭,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그다음에 산일전기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물론 빅3 기업들도 좋습니다. 눌림목은 공략해볼 수 있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나는 좀 밸류가 좀 저렴한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2025년도나 2026년도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PR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일진전기와 산일전기니까요. 이 두 종목은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좀 편안하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저 PR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이 오히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다라는 뷰를 좀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만한 섹터라던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요일 날은 좀 많이 네, 빠졌었지만 맞습니다.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빠진 만큼 지금 다 회복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런데 지금 장비주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지금 아까 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없어서 못 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증설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수주 소식이 많이 들릴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PSK 홀딩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PSK도 좋아요. PSK 홀딩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후공정 쪽을 담당하고 있고 PSK가 전공정 장비라고 있는데 뭐 두 회사 다 같이 베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족 회사니까요. 지금 PSK 홀딩스가 약간의 조정을 받아서 이제 오늘부터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의 어떤 디스컴 장비 같은 세정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리플로우 장비 같은 이런 반도체 접합 장비 같은 경우는 HBM 공정에서 핵심 장비입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공정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증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수주 증가와 함께 실적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TI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CCSS라고 해서 이제 화학 양품을 정밀하게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다 모두 이 회사의 제품들을 쓰고 있고 공장 지으면 무조건 범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증설 시에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입니다. PSK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리플로 장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이라든지 이제 파미셀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HBM이라든지 이 옷단에 필요한 동박 적층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CCL을 만들기 위한 핵심 소재를 파미셀
파미셀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파미셀이 사실 줄기세포 관련된 1세대 기업인데 왜 지금 반도체랑 묶였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자사업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저유전율 소재를 만들어서 두산에 납품을 하고 그래서 CCL을 만든 이후에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최종 고객사까지 도착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AI 시장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두산과 파미셀이어서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지만 눌림목이 나올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솔직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 3사,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은 기업이니까요. 항상 급등 이후에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알테오젠이요. 네.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주주총회 내달 개최한다는 소식이 또 오늘 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전 상장 전후로 해서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이전 상장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총이 연말에 있을 걸로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내년 이제 1월 이후에 이제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시장이 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큰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전 상장하게 되면 잠시 변동성이라든지 멈춤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자금이라면 그 시기를 조금 전에 빼시거나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알테온의 제약 뭐 이제 SC 제형 만드는 회사 중에는 가장 전 세계 선도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노피라든지 아니면은 GSK와 같은 기업들과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머크사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수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그리고 실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 뚫어서 올라가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오래 쳤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성장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신규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까지 들어봤고요. 연말이 점점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법인세라던가 배당수도 분리가세,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결국에는 은행이나 지주사가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은행이나 지주사가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수사가 은행이라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신한 지주 같은 경우도 올해 저점 구간이 한 4만 원대 초반인데 지금 뭐 8만 원 가까이 올라온 상태니까요. 일단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룸이 안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각각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은행권, 금융권에서는 지금 주저환원율을 한 50%대까지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급격하게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편안하게 나는 뭐 시세 차익보다는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그다음에 배당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성향에 맞춰서 금융주를 넣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좀 더 수익률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주도 섹터 내에서 저평가 종목을 넣는 게 훨씬 더 좀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은행과 다 뭐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나 증권주가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는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고 오늘 이제 미래에셋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오늘 조금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영업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 펀드 관련돼서 일회성 비용이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상의 어떤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뉴스가 되니까 바로 또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미래에셋 증권도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미래에셋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이것도 함께 묶어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도 이탈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 달과 그리고 12월 달 증시의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달까지
연말까지는 쉬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문제는 그동안 강력하게 베팅을 했었던 외국인들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고 일단 수익을 좀 확정짓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악재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가 장에 이어지다가 한 번쯤 이렇게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에서 지수가 조금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우리가 못 샀던 종목들을 담아가는 전략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실적이 진짜 우리가 예상했던 주도주들이 실적을 잘 뽑아내고 있구나. 앞으로도 기대감이 높겠구나. 그리고 정책 기대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다시 한번 고점을 더 높이는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더 공격적인 베팅을 할지 말지를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연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도주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투자 판단 세우신 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